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오늘 어떤 신년 구상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정치 내비게이션 1월 6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보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기자회견이 일방적 담화나 훈시가 아닌 불통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질문을 받고 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군민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입당 전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 지사는 지난 3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해서 우 지사가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박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의기투합했고 이신전심으로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우 지사 말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이후 청와대 측과 입당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여준 공동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가 역사적 명령이라면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힘을 보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합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새정치추진위원회로 다시 가신 것은 우리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당에서도 누구도 윤 전 장관을 자문도 활용도 하지 않았다. 인재를 모시면 꾸준히 관리하던 김대중 당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공기관 감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실무자들이 모여 2월부터 실시될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현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이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당규 개정특위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야권의 특위 구성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와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개헌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차기 대권을 위해서 서울시장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몽준 의원이 최근 서울시장 불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원 의원 외 정병국 의원, 친박계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내란 음모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을 제약하는 초헌법적 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접견권과 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문화예술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오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한 정부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어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음에도 남조선에서는 정반대되는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네, 정가 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우리 정치 내비게이션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정치 내비게이션 첫 시간 새로 개편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종종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 또 정확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10시죠.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그간의 불통 이미지가 강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으로 좀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별로 주목의 대상은 아니죠. 양식은 기자회견 방식이 좀 새롭긴 합니다만은 신년사 방식을 빌리기도 했고, 네. 성명 방식을 빌리기도 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하니까 기자들을 모아놓고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이제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 기조에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네. 이게 관심거리가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판 쪽, 반대 진영 쪽에서 요구했던, 듣고자 했던 얘기도 이번에 기자회견에 포함할 것인가, 이게 또 주목되는 바입니다. 네. 우선 기자회견에서 나올 새로운 얘기들을 알기 전에 지난해 국정기조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국정기조, 국정운영 방식은 불통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대통령 방식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만은 네. 국정운영 기조에 뭐가 있었나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는 4대 국정기조가 있죠. 경제 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청와대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 이제 국정기조를 국민들이 보려고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두 개가 같이 결합돼야 될 건데요. 그게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겐 대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야기한다면 아마 후보 때 내세웠던 것이 떠오를 건데요. 후보 때 내세웠던 것은 국민 대통합, 또 정치 쇄신,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집권 이후에는 이게 정말 뒷전에 밀리고 사라졌고 대신 나왔던 구호가 한 두 개쯤 되는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요.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후보 시절부터 간혹 거론됐던 대북 정책의 중요한 이제 키워드였고요. 창조경제는 후보 시절에 등장했던 용어가 아닙니다.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나왔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구호처럼 돼버렸는데요. 창조경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게 아직 떠오르지 않은 상태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초반에 대북 문제에 관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가지고 네. 박근혜 정부의 5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봐서는 대북 관계에 아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대북 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겠고,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역시 비핵 개방 3천과 마찬가지로 대책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특히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2014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창조경제인데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새롭게 제시된 국정기조이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특히 창조경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은 된다고 봅니다. 네. 중장기적인. 그러나 한 정권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기는 좀 그런 창조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구호처럼 이야기해왔는데요. 창조경제가 오히려 일자리를 동반하기보다는 부의 집중을 가져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해서 창조경제는 불가피하게 경제민주화하고 동반했을 때 이제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창조경제는 중장기적인 하나의 경제 기조로서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의 정권의 경제정책으로서는 적합한 구호인가 좀 오면 가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효를 거두어야만이 의미 있는 정책 기조가 될 수 있겠고, 네.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명박 정부 시대 비핵 개방 3천처럼 정책적인 목표를 정책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신뢰 자체를 정책의 수단으로 제기하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동안 불통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근혜식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리더십과 철학이 있는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식 국정 운영 방식 뭐라고 보십니까? 강조하는 게 원칙이죠. 지난번 철도 파업 났을 때도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 원칙 없는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라고 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자랑처럼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원칙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나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집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네네. 그래서 원칙도 보기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을 것인데 나의 원칙과 상대방의 원칙이 갈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민주적인 대통령의 원칙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원칙에 방향하고 국민 다수 또 비판 진영, 반대 진영 또 소수가 생각하는 원칙하고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주적 리더십의 원칙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것이 양면성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는 게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약자가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떤 원칙을 지켰을 때 좀 아름다운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네. 권력자,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그냥 용어로 얘기하자면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바람직한지 저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히려는 민주적 대통령의 원칙으로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같이 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그 박근혜식 원칙의 장단점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거겠죠. 네. 특히 정치권 권력에서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편법을 쓰지 않고 비리에 같이 물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원칙을 쓸 수가 있을 것인데요. 네. 그게 가는 과정 속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국민적인 공감과 소통을 토대로 해서 원칙을 설정해야 되는데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원칙이라고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칙의 장점보다는 원칙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다른 한쪽에는 이른바 불통이 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3일이었죠. 신년 인사회에서 국정은 함께 가야 한다면서 2인 3각, 3인 4각을 말했는데 이번 청와대 모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네. 김한길 대표가 참석해가지고 뭐 새로운 여야 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서로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 각기 이야기만 하고 지나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야당 대표가 참석한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취지가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야당이 먼저 소통의 자세를 보이자. 그렇더라도 국민들 간의 불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 야당이 나서 소통의 자세를 보이자라는 거였고 현안이 당장 걸리지 않는 인사 모임이었기 때문에 좀 가기도 편했을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인 3각, 3인 4각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국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운동 경기에서 발을 걸고 같이 맞췄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그 비유를 했습니다. 그 비유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 국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가가지고 어려웠다고 보는 것인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야당과 비판 진영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2인 3각 용어대로 자신도 국민과 더불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른 정치 세력과 더불어서 같이 행동을 했을 때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을 되게 가늠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두고 2인 3각, 3인 4각을 얘기했나 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2인 3각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발을 맞춰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2인 삼각과 3인 사각 함께 가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고 넘어진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예.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좀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떤 취지로 얘기한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네. 그동안에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 기조라면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식의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뭔가 좀 바뀌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본인도 발맞추고 가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요. 저는 이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는 상대방을 고려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한복을 입으면서 우리나라를 소개하기도 했고, 반면에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가끔은 또 그 나라의 에피소드를 소개해가지고 서로 소통에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네. 왜 국내 정치 또 국내 국정 운영 방식에서는 이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가? 가끔 사람들이 이걸 두고 외환내빈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 순방에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키려고 했던 노력을 국내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개각 논란이 일다가 김기춘 실장의 개각이 없다. 44초, 45초 기자실 발언으로 정리를 했는데 김기춘 실장의 발언 스타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뚝 잘라서 했던 말 거의 똑같아서 오히려 뭔가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했는데 네. 김기춘 실장까지 반복을 해서 박근혜 정부의 특성을 그대로 대변했던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44초, 45초 한마디 발언으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발언의 효과는 확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특히나 김기춘 실장 들어오면서 지난 8월 초에 임명이 됐죠. 7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청와대 별장에 있던 조도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도에 추억했는데 그 동네에 가까운 김기춘 실장 임명되고 나서 청와대 불통 분위기, 공안 분위기가 강화됐는데요. 또 이번 마지막 판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각이 거론됐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왜 개각이 없는가 얘기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식의 국정 운영에 그런 스타일을 실장까지 같이 따라서 해줘가지고 좀 문제가 컸습니다. 네. 앞서 왜 개각이 거론됐는지 알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요. 네.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어야 네.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국무위원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누가 장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거나 그나마 몇 사람 나오는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거나 무능해 보였던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내각들이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되게 이제 개각이 거론되게 됐고요. 물론 새해니까 또 한번 변화를 좀 기대하면서 개각이 거론됐는데 저는 이게 그냥 장관 몇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장관들이 대통령의 눈빛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 또 그런 정책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거나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철도 파업도가 나왔을 때 서승환 장관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어떤 면에서 지금 공기업 효율화 또 합리화에 기하는가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개각 자체도 필요하지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와 같이 동반했을 때 내각의 역할들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내각과 참모진의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방금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장관이나 참모들에 대한 인사 기준도 같이 바꿔야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되게 대통령의 눈빛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 서생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 운영했던 사람들 충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김기춘 실장이 이번 개각 관련해 가지고 44초, 45초 발언으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버렸다고 했는데요. 네.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 보면은 어떤 사람을 무슨 배경 때문에 발탁했나에 대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자리면은 전문성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서 임명했나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같은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수장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장관 또 어느 부처의 책임자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을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믿을만하다라고 국민들이 신뢰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데 네. 지금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또 장관들에 대해서 이 장관은 이 부처에 대한 이끌어가는데 정말 국민들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을 충원하는 또 주변의 참모들을 충원하는 기준들도 같이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각 정도면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의 통합과 관련된 탕평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가끔 보면은 심지어 특정 지역의 공안통이 집중되는 것까지도 두고서 오일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 어떤 기준도 국정 중심이 되는 국무위원과 장관들 임명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철학과 기준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 의원 진영에 다시 참여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예. 비판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가장 철새 아닌가. 공화국 정부 때부터 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고 또 뭐 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사라서 성공한 적이 뭐가 있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 비판적으로 보려면 좀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더구나 안철수 의원 진영이 합류한 것에 대해서 한때 상당히 갈등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시 합류하는 것이 조금 명구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도 저는 윤여준 전 장관이 정치 현장 또 현장 부근에 활동한다고 했을 때 활동하지 않고 아예 은퇴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쪽이 안철수 의원 진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진영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들 중에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과거 민자당부터 지금 새누리당 계열에 일단 활동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개혁 지역에서 이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맞는 부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윤여준 장관입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것 원장님 실질적으로 얼마나 뜨근대나 모르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는 비중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들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 과연 그랬을 때 새정치 이미지에 맞느냐라는 논란은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